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른 수업 51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또 특별히 청주 용화사에서 이 송덕사를 방문해 주셔서 함께 법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용화사에서 오셨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하는데 다들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하시는데 인도는 동양 문화에 가까울까요? 서양 문화에 가까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인도는 동양 문화에 가까울 것 같으세요? 서양 문화에 가까울 것 같으세요? 문화가 어디에 가까운가 이것을 보려면 뭘 보는 게 가장 좋으냐면 언어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언어가 어디 언어인가? 근데 그 언어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종족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도는 아리아인이 이주한 곳이고, 그래서 토착민들을 이 문화적인 우월성으로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인도 문화로 정착을 시킨 거거든요. 주 문화로. 그래서 아리아인의 문화가 인도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게 이제 브라만교들이고요. 브라만교. 그리고 그 언어 자체가 영어하고 비슷한 이 꼬부랑 글씨, 알파베틱 랭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와 종족이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만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꾸 인도가 동양인 줄 아는데 그게 어떻게 생겨난 개념이냐면, 이제 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기에 유럽에서 볼 때는 인도가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양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현 시대까지 그 관점이 물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치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인도가 동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리적인 위치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중국 문화권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인도는 서양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러니까 인도에서 유럽 넘어가는 건 쉬운데 인도에서 중국 넘어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불교는 어디서 만들어졌죠? 메이드 인 인디아네요. 네. 요즘 학생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 줄 알아요. 자꾸 뭐든 한국에서 만든 줄 아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신 줄 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도의 문화적 특성을 잘 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극초기 인도 불교에서는 열반에 이르고 열반에 머무는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 문화가 대승불교로 바뀌고, 그리고 이후에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는 열반이라고 하는 아주 행복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좋다고 여길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길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겨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겨요. 중국의 사상 자체가 도교 외에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지극히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떠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사바세계에서 떠나 있는 이 차 안에서 떠나서 피 안으로 넘어가서 피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을 경계하는 거죠. 오늘 주제가 가장 위험한 집착이에요.
집착 중에 제일 무서운 집착. 집착 중에 제일 무섭고 폭력적인 집착이 뭔지 아세요? 법집입니다. 법집. 아집은요, 서로 싸우고 마는데요, 기분 나쁘고 말고, 언쟁하고 말고, 서로 안 보면 그만이고. 그런데 법집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국가 단위의, 그리고 사회와 사회의 다툼과 전쟁들은 전부 이 법집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가장 사람들의 고통을 크게 만드는 집착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게 바로 이 법집인데, 아주 아이러니한 이 법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 이게 동양의 입장이에요. 지나친 청정은 독이다. 지나친 청정은 독이다. 이제 제가 출가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지나가지고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얼굴이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썩었었어요. 이렇게 여드름이 얼마나 났는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 턱 밑까지 이렇게, 여기가 이 고름이 쭉 맨날 이렇게 나오는, 피부가 얼마나 안 좋은지. 거기다가 저는 독자거든요. 독자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일하러 나가시니까 뭔가 이런 여드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그래가지고 다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곰보가 된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 뜯은 자리들이 여기 다 이렇게 곰보 자국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주름, 고름이 쭉 나오는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출가를 해가지고 가야 한 해인사에서 3개월을 살고 거울을 봤는데 여드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청정한 데서 청정한 거 먹고 청정하게 사니까 여드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스님들이 살아가는 곳, 먹는 음식, 그리고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청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면 청정한 곳에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청정한 곳에 사는 게 좋을까요? 자연히 청정한 곳에 사는 게 좋아지겠죠.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에서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이 거사님들 오시면 담배 냄새가 정말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보살님들 오시면 분 냄새가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보통 산에 있는 고찰에서 보면 금연, 그 다음 화장하시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계속 청정한 곳에 있다 보니까 예민해져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향을 이기는 게 절에서 피는 향이거든요. 그 향을 그래 피우는 거예요. 그 향이 나머지 모든 냄새를 다 이기는 최고의 방향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청정한 곳에서 머물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금만 그 청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집착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 오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오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분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담배 냄새가 나고, 그 냄새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청정한 데서 살고 청정함을 추구하고, 이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사실은 건강에도 좋다니까요. 그런데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 독이 된다. 독이 된다.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를 자처하나요?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나요? 대승불교에서 사람들 오는 게 싫으면, 이건 지금
지나친 청정이 불러오는 도가 아니에요. 도. 우리가 지나친 청정이 어떤 독을 불러일으킨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도반 스님이 어느 날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요즘 내가 좀 오염됐죠? 사실은 여기다는 오염이라고 썼는데 스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요즘 타락했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스님이 원래 하루에 이제 3000배 정진하시는 스님이거든요. 매일 3000배 정진하는. 근데 본인이 요즘 좀 타락하셨대요. 절도 많이 안 한대요.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500배씩밖에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요즘 내가 좀 타락했죠?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너무 청정한 물에 물고기가 못 와서 일부러 속인들하고 좀 부대끼면서 살아봤어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3000배 정진하실 때 굉장히 날이 서 있었거든요. 매일 청정하게 3000배를 매일 하려면요, 스케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스케줄 관리를 정말 잘하려면 누가 오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그러니까 스케줄, 내가 이 스케줄대로 해야, 쉽게 얘기하면 빵꾸가 안 나고 매일매일 해야 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탐심이 강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방해하는 누군가가 오거나 상황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도반이 와도 싫은 거라. 도반이 와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반가운 도반인데도 잠깐 지나면 절하러 갈 생각이 나가지고 안 가나.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 공약 몇 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문도 점심 공약 예약 시간이 다가오면 안 끝나나. 이런 생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약 시간을 물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스님이 그렇게 조금 마음을 바꿔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수행을 하실 때 훨씬 더 건강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제가 원고를 읽어볼게요. 스님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의무인 스스로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과 설법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 청정함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제가자들을 만났을 때 역하게 느껴진다면 그들을 위해 설법을 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청정하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상대방에게조차 그것을 강요하는 집착이 생긴다면 이것이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청정함을 추구하다 그것에 집착하는 탐욕으로 청정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출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출가자의 의무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사실은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스님들한테는 의무가 분명히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스님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다른 기준을 자꾸 요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스님들의 의무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의무. 두 번째는 열반에 이르는 법을 전달하기 위한,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설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 말고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불자님들이 이 스님들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스님들이 훌륭하신가 아닌가 이것을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기가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훌륭한 거냐면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 훌륭한 건가요? 아닌가요? 훌륭한 거죠. 그리고 설법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설법의 의무를 하면 그러면 훌륭한 겁니다. 근데 이 이외에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스님들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지. 그거는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기 위한 뭔가 다른 요구들을 이 두 가지 외에는 사실은 스님들한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 두 가지가 이 청정함의 문제하고 사실은 맞닥뜨려요. 수행은 홀로 고요히 청정한 데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마을에 들어가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제 수준 따라 틀려요. 수행이 무르익으면 마을에 있으나 산에 혼자 있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게 좋냐면 마음은 상황을 만나서 일어나고 변화하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나 복잡한 상황들이 적어지면 그러면 마음이 거친 번뇌들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주변에 둘러보시면 원수 같은 사람 있나요? 없으면 화가 나나요, 안 나나요? 근데 원수 같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속이 뒤집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황을 조건으로 해서 마음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변화했다. 그래서 경계가 적어지면 분명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처음 수행할 때는 좀 고요하고 청정한 곳에 있는 게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그러면 처음 대승불교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인들의 이 불교를 추구할 때 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부파불교가 스님들이 너무 산에 들어가서 홀로 연구만 하고 수행만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청정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마을로 제가불자들과 함께 수행하는 문화를 만든 게 대승불교입니다. 어쨌든 과유불급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높고 험한 산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험한 급류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제가 앞부분에서 지금 계속 불교 얘기하고 스님들 얘기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스님들 말고도 여기 계시는 이 불자님들, 법우님들도 어느 집단에 가면 분명히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최소한 어디 가면 리더 역할을 해야 되냐면 집에 가면 집에 가면은 혹시 말단이세요? 연세가 말단일 연세는 아니실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집착이 뭐라 그랬냐면 법집이라 그랬잖아요. 법집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옳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 옳다라는 생각이 왜 문제냐? 내가 옳으면 나머지는 옳지 않다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자꾸 본능적으로 뭘 만드는 거냐면 옳지 않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죠. 높고 험한 산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리고 험한 급류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않듯, 너무 옳은 것을 추구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 사회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생기는 질환을 많이 겪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토피죠. 근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 어린 시절에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적었나요? 적지 않았나요? 제 세대만 해도 적었어요.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인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제 세대만 해도 사실은 아토피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제 세대 때는 놀이터 가가지고 흙 파먹고 놀았거든요. 흙 파먹고 놀잖아요, 애들 보면. 근데 요즘에는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원 끊어서 가서 놀아야 돼요. 노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학원 끊어서 가서 운동해야 되고, 노는 것도 학원 끊어서 가서 놀아야 돼요. 뭔가를 배워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놀이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있는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뭐만 기다리고 있냐면 백신 기다리고 있죠. 이 백신이 일종의 예방접종 같은 거잖아요. 예방접종. 그럼 예방접종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병균을 이제 보면은 이 소량을 몸에다가 미리 투약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면역체계가 이 병균을 이겨내는 과정을 겪으면, 그럼 몸에 이제 항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항체가 웬만한 오염이 들어오더라도 그 예방접종한 이 병균에 한해서는 면역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그런 원리인데, 지나친 청정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면 이 면역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몸의 면역이 무너져서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 이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도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 지나치게 청정함만 추구하고 살면, 그러면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을 유지하려면 너무 청정함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해인사에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인사에서는 행자를 단체로 살아요. 단체로. 그러면은 행자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은사스님을 정해야 돼요. 은사스님이 뭔지 아시죠? 그러면은 은사스님이 저 행자는 내상좌하자 이렇게 정할까요? 아니면 행자가 저 스님을 내 은사스님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할까요? 뭐가 맞을 것 같으세요? 다른 큰절들은 전부 은사스님이 행자를 내상자 하겠다고 정합니다. 근데 해인사만 행자가 스스로 은사스님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은사스님을 정했단 말이에요. 정한다라는 게 뭐냐면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제가 스님 상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스님이 바로 오케이 할까요? 아니면 문답을 할까요?
문답을 하겠죠. 예, 저한테도 문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문답을 하시냐면,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 그래서 출가해서 행자 끝나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이런 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달라이라마 존자처럼 아주 청정하게 보호되어 있는 환경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티베트 갈래요. 그랬거든요. 달라이라마 존자는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 존자는 아마 7세 이쯤에 제자들에게 발견되셔가지고 그때부터 청정하게 보호받으면서 최고의 과외 스승들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청정하게 자라신 거예요. 나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싶다. 그래서 저는 티베트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은사 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출가하기 전에 동국대를 다녔거든요. 불교학과 말고 저는 산업시스템공학부라고 컴퓨터 전공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전공 산업시스템공학부 가서 그 전공 끝내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스님, 그거 끝내가지고 제가 뭐에 쓴다고 그걸 끝내냐고. 그리고 제가 출가해가지고 동국대학교 가면 이쁜 여자애들도 많고 이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물들어가지고 공부 안 하면 어떡하냐고. 저는 청정하게 보호받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때 은사 스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지나친 청정은 독이다.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그렇게 청정하게만 공부한 사람은 결정적인 경계를 만났을 때 한순간에 속퇴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청정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머리 길러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유혹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아닌 거라. 그래서 저는 티베트도 안 가고 동국대도 안 가고 딴 데로 갔어요. 결국 말 안 듣고 딴 데로 갔는데 이제 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불교에는 정형구 중에 삼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삼독이 뭔지 아시죠? 탐, 진, 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이 독과 같다라는 비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건 비유가 아니라 진짜 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신경생리학을 공부를 해보면 호르몬 작용들을 알게 되는데, 호르몬 작용들을 보면 특정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특정 호르몬이 나오는 이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과 분노라고 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탐욕과 분노를 딱 일으키면 몸이 딱 이완되면서 편안해지나요? 아니면 바짝 긴장을 하나요? 바짝 왜 긴장을 하냐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 계통의 호르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호르몬은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이 분비돼서 신체 어딘가로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몸을 각성시키는 건데, 그 물질이 남기는 찌꺼기가 있게 돼요. 찌꺼기.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 찌꺼기는요, 자연계에서 만들어지는 독 중에 독사, 그 코브라 독 다음으로 독한 독이래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욕심내고 화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독이 된다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몸에 독성을 주입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음식 먹을 때
슬쩍 탄 걸 좋아해요. 슬쩍 태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탄 음식을 자꾸 먹으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탄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암 걸린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탄 음식 100번 먹는 것보다 화 한 번 내면 암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탄 음식 아무리 먹어도 화 안 내면 암 걸릴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주 섬뜩한 이야기인데 화내시잖아요? 그러면 독이 들어있는 주사를 심장에다 꽂는 겁니다. 스스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독주사를 심장에다 꽂는 거예요. 심장병, 화병 이 계열이 왜 만들어지는 거냐면 습관으로 인해서 심혈관이 막히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실제로 호르몬의 찌꺼기가 심장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장병 계통을 화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중 일부를. 3도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나친 청정은 독이라고 했을 때, 법집은 독이라고 했을 때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법집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스스로에게 독을 주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저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만들어버린 주변 사람들에게 독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집을 진짜 경계를 해야 돼요.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이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지나쳐도 좋다. 그러나 의가 지나치면 안 된다. 의가 지나치면 불의가 된다. 인이라고 하는 건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인이 무엇인지 논어를 아무리 읽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유교 공부를 많이 하셔도 인이 뭐라고 딱 잘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인이라고 하는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불교에선 저걸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 팔정도 중엔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 그런데 저 깨어있는 마음은 아무리 지나쳐도 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건 옳음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옳음. 이 의는 지나치는 순간 불의가 되는 겁니다. 옳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목을 죄게 되어 있어요. 옳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은 청소를 할 때 장판이 이렇게 깔려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깔려 있느냐에 따라 청소하는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청소의 결이 다르겠죠.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이 있겠죠. 이 방법이 옳다. 그러면 주변에 친구가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그거랑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교정을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정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안 해주시는 편이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에 이는 지나쳐도 좋다 했는데 처가 여가 아니라 어로 써 있어요, 지금. 그럼 맞춤법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저거를 교정을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바로 의가 불의로 되는 시속게임인데, 줄다리기인데 교정을 안 해주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지나치게 해주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청소를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옳은 걸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를 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가요?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수되는 방법이 진짜 쉬워요. 원한을 푸는 방법은 어려운데
원한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한 문장인데 조종하려고 들면 원수 돼요. 조종하려고 들면.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원한이 많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조종하려고 들죠. 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라 그러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돼. 안 하고 싶은 건 하라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원한이 강력하게 생기겠어요. 원한을 푸는 건 어려운데 원한을 만드는 건 정말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청정, 지나친 옳음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곁에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원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꼭 때리고, 사람을 꼭 욕하고, 사람을 모욕 주고, 이래야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굉장히 소심한 경향이 있어요. 정말 별것 아닌 말 하나. 근데 그 말 하나도 옳은 말이었어요. 심지어 잘못된 말도 아니고 옳은 말 하나.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보기도 시작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나친 옳음, 지나친 청정을 추구하는 것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용수보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원래는 1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밥집이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지나친 옳음을 추구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법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부처님이나 고승들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용수보살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무리 옳아 보이는 주장도 모든 주장은 주장이 되는 순간 희론이다 이거예요. 희론 무슨 뜻이냐면 헛소리, 웃기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헛소리다. 아무리 옳은 주장도 그것이 주장이 되면 그것은 불의가 되는 겁니다. 그건 법집이 되는 거예요. 그건 폭력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막 무엇인가 막 옳다고 해야 되고 막 교정해야 되고 막 바꿔야 되고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살던 대로 살란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뭘 감수하셔야 되냐면 원수가 많아지는 걸 감수하셔야 돼요. 원망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옳은 얘기했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했고 나는 가르쳐준 건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원망하지? 서운하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원인을 알고 과를 감당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원수 많아지는 거 싫다. 나는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이 법집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옳다의 반대는 뭐죠? 옳지 않다. 너는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그것을 말로 뱉든 아니면 속으로 주장을 하든 분명히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 법집에 사로잡혀서 관계를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법집에 사로잡혀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기다가 모든 주장은 희론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모든 주장은 희론이냐 이렇게 해놨어요. 뭐 그러면은 이제 맞춤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용수보살인데 용주보살 이래놨어요. 그러면 분명히 맞춤법에 안 맞죠. 그러면 저거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일단 눈빛에
이걸 만든 저에 대한 혐오의 눈빛이 들기 시작합니다. 더 심한 사람은 꼭 말을 해야 돼요. 말해서도 안 되면 가가지고 PPT를 자기가 직접 바꿔야 돼요. 이게 바로 눈빛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고, 말로 사람을 때리는 거고, 행위로서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모순적인 건, 모르는 사람 그렇게 교정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안 해주죠. 보통 아끼는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법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순이에요.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꿔주고 싶은 건데 그게 폭력이 된다는 거.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훨씬 폭력적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하는 걸 몰랐을 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배우고 나면, 그리고 법집이 정말 위험한 집착이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좀 내비둬야 돼요. 자녀가 결혼을 안 한다고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집에도 안 와요.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고 삶을 살고 친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모든 주장은 희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걸 해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그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뭘 물어보러 오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거나 그러면 최대한 참고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하고 싶은 걸 해라. 그 한마디를 해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주실 수 있어야 법집이 녹기 시작해요. 그래도 된다. 내가 보기에는 틀린 길, 언어를 바꿔야죠. 틀린 길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지만 그래도 된다. 이걸 언어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스스로의 법집이 높고,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보살님들이 이걸 참 잘하시는데 거사님들이 참 못하셔요. 거사님들이 이런 말을 부인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꼭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집이라고 하는 게 아주 위험한 집착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용수보살의 강력한 한마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옳은 진리도 주장이 되면 곧바로 헛소리다. 희론, 헛소리. 아마 용수보살은 세상을 보면서 개그 콘서트 같았을 거예요. 웃긴 소리들 하니까. 우리가 그런 웃긴 소리를 안 하는, 법집에 사로잡히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그런 버릇을,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른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